김준혁 교수님 감사합니다. CBDC의 도입을 위해서는 법제도의 설계가 중요하고 관련 법제도가 기존 금융 시스템과의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귀한 말씀이셨습니다. 네, 세 번째 발표는 임동빈 교보증권 이코노미스트께서 기축통화의 역사와 금융의 미래를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임동빈 이코노미스트께서는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빈 이코노미스트는 동부증권과 KB투자증권 애널리스트로 근무를 하셨고 현재는 교보증권 이코노미스트를 맡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임동민이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보증권 리서치센터에서 이코노미스트로 일하고 있고요. 오늘 그 기축통화의 역사와 금융의 미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이코노미스트로 있다 보니까 한 그 미래를 전망하는 일에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뭐 인사이트가 굉장히 출중하고 미래를 바라보는 능력은 제가 그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미래를 전망할 때 제가 주로 사용하는 방법은 이제 과거를 정리해 보는 거죠. 그래서 과거를 정리해 보고 이런 과거가 계속 유지가 될 것인가 아니면 바뀌어야 되는 것인가 라는 부분들을 저는 살펴보고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을 저에 대한 시각을 좀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관점으로 CBDC를 논하고 또 금융의 미래를 논할 때 있어서도 과거를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이제 CBDC니까 기축통화의 역사를 한번 정리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그 기축통화의 역사에 대해서 한 10분에서 15분 그리고 CBDC와 금융의 미래에 대해서 한 10분에서 15분 저희가 나름대로 정리한 내용들을 쭉 말씀을 드릴 텐데 각자 들으시면서 한번 미래가 어떻게 될 건지 과거가 이랬으니까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들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화폐 전쟁의 역사를 한번 정리해 볼 거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직면한 환경, 통화 금융 시장에 대한 환경을 한번 살펴보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21세기에 벌어질 화폐 전쟁과 금융의 미래는 어떤 양상이 될 것인가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폐 전쟁 1.0 시기는 20세기가 준비되었던 19세기 후반으로 좀 거슬러 올라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영국의 근본위제가 구축이 됐었고요. 그리고 국가별로 중앙은행의 중심의 금융체제가 구축된 시기라고 저희가 이해할 수가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주목되는 그 이벤트가 있었는데요. 필은행법이 영국에서 통과된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1844년에 영국의 필 수상 주도로 이제 영국의 은행법이 통과가 되었는데 그 은행법의 주요 내용은 뭐였냐면은 영란은행을 발권국과 금융국으로 분리한 조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은행들이 은행권을 발행시키는 것들을 금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조치로 어떤 일들이 변화가 나타났냐 하면 영국은행만이 은행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민간은행들은 은행권을 발행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 조치가 뭐였냐면은 민간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은행권을 발행하지 못하게 했지만 예금을 받아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토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민간은행들이 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때 지급불능 상태에 빠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베저트의 원칙이라는 것들이 그때 성립이 되게 되는데 민간은행이 지급불능 상태에 빠지게 됐었을 때 중앙은행이 구제금융을 조금 더 비싼 금리로 실시하게 되는 그래서 중앙은행이 최종 대부자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세 가지 조치를 갖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의 그 필은행법 통과로 인해서 그 중앙은행이 발권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중앙은행만이 발권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그다음에 금융시장을 감독을 하게 되었고, 그다음에 최종 대부자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이제 중앙은행의 기원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조치는 그 1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그다음에
미국의 대공황을 겪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제 본격적인 20세기에 도래하게 되면서 구축된 기축통화 체제와 금융 체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달러 본위제가 구축이 되고 브레튼 우주 체제가 구축이 된 시기라고 볼 수가 되겠는데요. 1차 세계대전이 있고 그다음에 미국의 대공황이 있었을 때 이제 루즈벨트 대통령이 미국에서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게 됐죠. 그래서 이제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른바 케인즈 경제 원리를 정책을 실시하게 되면서 그 당시에 이제 미국의 화폐, 금융, 재정, 산업, 노동, 사회 보장 이런 전반적인 체제 개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미국 내부의 개혁을 하게 된 것이죠. 뉴딜 정책으로 인해서요. 그다음에 이제 국제적인 통화 금융 체제에 대한 개혁도 필요하게 되었는데요. 이것이 바로 이제 브레튼 우주 체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미국의 브레튼 우주에서 모여서 44개 승전 국가들이 국제 금융 체계에 대해서 합의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통화 가치와 환율을 안정시킬 수 있는 조치, 그리고 무역을 진흥시킬 수 있는 조치, 그다음에 개발도상국을 지원으로 할 수 있는 국제 금융 체제를 합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그 브레튼 우주 체제가 되게 되는데 말하자면 국제적인 중앙은행 체제를 갖추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통화 가치를 안정시키고 환율을 안정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발권을 해서 그 통화 가치를 안정시키겠다는 어떤 그런 목적이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무역을 진흥하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는 전반적인 국제 금융 시스템을 갖추고자 하는 어떤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을 거고, 그다음에 그 국가가 지급불능 상태에 일어났었을 때 글로벌 중앙은행 체제가 어떤 대처를 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중앙은행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금융 시스템 목적을 가지고 브레튼 우주 체제가 시도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과정들 속에서 이제 달러가 기축 통화로 등장을 하게 되었고요. 그 1960년대에 오펙이 결성되고 그 원유를 거래할 때 달러로 결제하게 되면서 달러의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지게 되는, 그래서 달러의 기축 통화가 굉장히 높아지게 되는 어떤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변화가 변곡점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트리핀 딜레마라고 하는 그 이론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로버트 트리핀이라고 하는 예일대 교수가 브레튼 우주 체제의 금 달러 본위 제도에 대한 직면하게 되는 딜레마를 제기한 것이었는데요. 세계 경제가 성장을 하게 되면서 기축 통화인 달러의 수요는 많아지게 되는데 이 달러의 달러의 공급을 금에 맞춰서 발행을 하게 되면은 달러의 공급은 부족하게 되고 여기에서 이 수요에 맞춰서 더 많이 발행하게 됐었을 때는 달러의 어떤 신뢰성에 대해서 의문이 생긴다라는 그런 딜레마가 제기가 됐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1970년대 특히 이제 베트남 전쟁을 거치게 되면서 미국의 달러 기축성에 대해서 굉장한 그 의문을 갖게 되는 그런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른바 1971년에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금태환을 중지하는 그런 조치를 실시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1973년에 석유 파동이 나타나게 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급속히 되고 경기 침체가 나타나게 되면서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전환점에 있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라고 하는 어떤 그런 필요성이 나타나게 되었고, 이제 이른바 킹스턴 체제라고 하는 것들이 도입이 되게 되었는데요. 이때는 이제 1976년에 그 킹스턴에서 모여서 통화 환율 제도를 개혁을 하게 되는데 고정 환율 제도에서 변동 환율 제도로 이행하게 된 것이다. 이것이 이제 킹스턴 체제의 굉장히 중요한 점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한 가지의 그 전환점이 닥치게 되는데요. 역시 그 미국 경제가 조금 성장의 한계에 직면하게 되면서 미국 달러화 가치의 어떤 그 평가 절하가 필요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좀 해결하기 위해서 플라자 합의를 실시를 하게 됩니다. 1985년에 미국의 뉴욕의 그 플라자 호텔에서 프랑스, 서독, 일본, 미국, 영국 이 한 합의였는데 1970년대에 있었던 달러의 위기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달러화를 평가 절하시키고 엔화와 그다음에 마르크화를 평가 절상시키는 조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그
금리 인하라든지 뭐 통화의 어떤 변동이라든지 통화 가치 변동이라든지 이런 경제적인 메커니즘에 의해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합의에 의해서 플라자 합의를 결정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1980년대 이런 과정들을 거치고 나서 1990년대에 들어오게 되면서 사실 이제 냉전 체제가 종식된 이후의 어떤 그런 변화들이 조금 더 이런 그 변화를 가속화시키게 됐는데, 이른바 워싱턴 컨센서스라고 하는 그런 국제 금융 체계가 자리 잡게 됩니다. 이 워싱턴 컨센서스는 뭐냐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IMF와 세계은행, 그러니까 브레튼 우즈 체제에 만들어진 국제 금융 체제의 그 국제 은행이 되겠죠. 이 은행이 워싱턴에 있었기 때문에 워싱턴 컨센서스라고 불리게 되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미국식의 시장 경제와 그다음에 국제 금융 자본을 중심으로 개발도상국 발전을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어떤 경제 성장의 표준적인 기축 통화 체제와 금융 체계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워싱턴 컨센서스의 중요한 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10가지 어떤 지금 우리가 대체로 보고 있는 그런 그 시장 경제, 자본주의 그리고 금융 뭐 이런 부분들에서 적용될 수 있는 10가지의 원칙들이 그때 정립이 되게 됐죠. 그리고 이제 1990년대 이후에 그 미국의 월스트리트 금융이 굉장히 이제 성장을 하게 되고 전 세계적으로 금융과 자본의 역할이 굉장히 커지게 되면서 이 워싱턴 컨센서스가 자리 잡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워싱턴 컨센서스에 의해서 국제 자본의 투자라든지 유치라든지 그리고 국가가 국가 부도 위기 상황에 빠졌었을 때 구제 금융을 받고 그다음에 국가의 어떤 재정 개혁이라든지 구조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되는 토대가 바로 워싱턴 컨센서스에 의해서 진행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런 어떤 이제 워싱턴 컨센서스는 사실은 그 안에서 좀 그 내부적인 불안정성을 노정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런 어떤 불안정성들이 이제 계속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1990년대에 이제 이른바 세계화라고 하는 전 세계 어떤 경제적인 표준 성장 모델이 나오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WTO 체제, 그러니까 국제무역기구가 창설이 되었고 1995년에 그래서 국제무역기구의 의미는 뭐냐면은 그 이전부터 정립되었었던 자유무역 체제를 전 세계적으로 구축하겠다라는 것들이 이제 WTO 체제의 목적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선진국 중심의 자유무역 체계였다면 WTO 이후에는 선진국과 신흥국 국가들이 모두 다 함께 그 자유무역 체제의 기준을 준수해야 되는 어떤 그런 합의로 나타나게 되었죠. 그러면서 이제 1999년에 중국이 WTO 협정에 서명을 하고 2001년에 가입을 하게 되면서 이른바 이제 WTO 체제가 한 20년간 이런 지금 국제 무역 체제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 달러의 기축 통화라든지 그다음에 중국 경제 부상 이런 것들에 대항하기 위해서 유로의 경제 공동체를 제안하였고 실행하였고 그다음에 유럽의 단일 통화를 도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2000년대 들어서 중국과 유럽 미국이 아닌 지역과 국가들의 경제 성장이나 교역이 활발해지게 되면서 국제 교역에서 달러화보다는 유로화와 위안화의 어떤 결제 비중이 증가하게 됐고요. 요구가 증가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기축 통화 다양성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게 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자본 결제라든지 투자라든지 이런 어떤 금융 측면에서 달러의 패권 자체가 굉장히 유지가 되면서 사실은 그 기축 통화의 다양성의 어떤 그런 바람들은 이루어지지가 않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2008년,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고 오히려 이제 달러의 패권이 더 강화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좀 경험을 하고 있고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직면하는 본격적인 21세기가 되는데 사실 21세기는 20세기에 있었던 여러 가지 그 불균형한 문제들, 구조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해야 되는 어떤 그런 과제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역 질서를 재조정을 해야 된다라든지 그다음에 디지털 경제의 가치가 굉장히 커질 것이라든지 그리고 뭐 기후 위기에 대응해야 되는 어떤 그런 문제들 우리가 21세기 본격적으로 20세기와는 다른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는 그런 과정들에 놓여져 있고요. 이런 어떤 과정들에 있어서 기축 통화, 글로벌 기축 통화, 그다음에 금융 체계 변화도 굉장히 큰 변화의 요구를 받고 있는 상태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임파서블 트리니티라고 하는 그 또 딜레마가 있거든요. 그래서 임파서블 트리니티라고 하는 것은 자본 자유와 통화 정책 자율성, 환율 안정 이 세 가지의 거시경제 정책 거시경제 목표는 한 번에 달성하기가 불가능하다라는 부분인데요. 결국은 이런 임파서블 트리니티에 따라서 국가들의 문제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신흥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외환위기가 발생되는 어떤 그런 구조를 겪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유럽 같은 경우에는 단일 통화를 도입을 했지만 재정 통합이 결여가 되었고, 그다음에 명내 국가들의 산업 조정, 이런 생산성 조정 이런 메커니즘이 결여가 되게 되면서 사실은 이제 지속적인 경제 성장, 안정 이런 거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중국은 나름대로 이런 어떤 거시 경제의 불안정성을 보게 되면서 자본 통제와 고정 환율 제도로 수출의 유리한 통화 가치를 유지해오는 전략으로 지금까지 경제 성장을 하게 되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우리가 직면한 미국과 중국의 본격적인 패권 경쟁, 무역 분쟁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인 패권 경쟁으로 이어지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100년 정도의 그 기축 통화의 역사를 좀 이제 간략하게 중요한 이벤트 중심으로 소개를 드렸는데요. 좀 그래프로 요약을 하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1900년대 초반부터 19세기부터 20세기 초반까지는 화폐 전쟁 1.0의 시대였죠. 그래서 영국에서 근본위제가 도입이 되고, 그다음에 브레튼 우즈 체제에서 고정 환율 제도로 달러 기축 통화 체제가 구축된 시기였습니다. 그다음에 2차 세계 대전 이후부터 그리고 지금 정도까지 이제 화폐 전쟁 2.0의 시대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결국 이제 딱 그 변동 환율 제도로 이행되고 기축 통화의 다양성이 요구가 되었지만 사실상 그 요구는 달성되지 못하고 달러의 기축 통화성이 굉장히 강화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고요. 그런 과정들 속에서 2008년, 2009년 글로벌 금융 위기가 나왔고, 우리가 지금 이제 굉장히 좀 흥미롭고도 또는 투기적인 현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크립토 금융도 출현하게 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제 한 100년 정도의 그 기축 통화와 금융 체제 역사를 가지고 앞으로의 지금까지 발생된 어떤 문제들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부분들이 우리 글로벌 기축 통화와 또 국가의 기축 통화와 그다음에 금융 시스템들이 공통적으로 직면한 그런 과제가 될 것이고요. 이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한 시도가 앞으로의 금융의 미래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이제 매년 연말에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에서 내년 한 해간의 굉장히 중요한 아젠다들을 제시하는 그런 칼럼 모음집들이 나오거든요. 그 칼럼집에서 이제 10가지 정도의 올해 화두를 제시를 했습니다. 굉장히 다 중요한 문제들인데 10가지 다 중요한 문제들인데 6번째 암호화폐 성장을 그 이코노미스트에서 화두로 지목을 했고요. 모든 파괴적 혁신 기술이 그랬듯이 규제 당국이 규칙을 강화함에 따라서 암호화폐도 길들여지고 있다. 중앙은행들도 자체적인 중앙 집중식 디지털 통화 출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따라서 올해부터는 금융의 미래를 두고 3자 간 싸움이 펼쳐질 것이다. 첫 번째는 암호화폐, 블록체인, 디파이 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상대적으로 전통적인 테크 기업 팀. 그리고 세 번째는 중앙은행 팀 간의 싸움이 격렬해질 것이다. 이런 화두를 이제 이코노미스트지에서 냈습니다. 저희가 오늘 논의하고 있는 내용들과 굉장히 유사한 아젠다들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화폐 전쟁 3.0 금융의 미래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어떤 우리 기축 통화와 글로벌 금융 체제, 그다음에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각국의 기축 통화와 금융 체제 이런 것들이 앞으로 변화되는 어떤 그런 경제 환경과 금융 환경에서 어떤 솔루션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냐, 어떤 문제들을 해결할 것이고 또 유지돼야 되는 가치들은 어떤 것들이고 이런 것들의 어떤 상호작용을 통해서 금융의 미래가 굉장히 펼쳐지게 될 것인데,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는 보통 이제 중앙 집권적인 어떤 그런 방식으로 기축 통화와 금융이 구축되고 확산되어 왔다면
앞으로는 굉장히 좀 다양한 방식으로 뭐 분산화된 방식도 있을 수 있고요. 테크 기업들이 금융을 사업에 진출한 어떤 그런 변화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중앙은행들이 테크 기업들과 어떤 융합하는 어떤 그런 형태로 새로운 금융 솔루션을 낼 수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조합들을 가지고 금융의 미래가 펼쳐지게 되는 변화가 나타나게 될 것 같습니다. 크게 네 가지 정도의 그 금융의 미래의 움직임들을 좀 전망해 볼 수가 있게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전통 금융의 개혁이죠. 그래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핀테크의 그런 경향들로 나타나게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를 발행을 하는데, 이것은 이제 각국의 상황과 전략에 맞춰서 진행이 되게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은 미국대로, 유럽은 유럽대로, 중국은 중국대로, 한국은 한국대로 이런 각국의 전략에 맞춰서 진행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빅테크 파이낸스 같은 경우에는 테크 기업들이 구축한 플랫폼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금융 서비스에 진출하는 그래서 이른바 이제 포용적 금융이라고 하는 그런 가치를 좀 이제 테크 기업들 중심으로 이루게 하는 그런 진영이 있게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분산화되고 또 자율적인 조직의 움직임으로 나타나는 이제 블록체인과 크립토커런시 철학과 기술에 기반한 이런 움직임들이 새로운 금융 형태로 나타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이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기반해서 가치 변동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것이 결제 수단으로 좀 이렇게 잘 활용되기 위해서는 스테이블한 가치 안정 체계가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진영에서 자발적으로 나온 움직임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고 사실은 이제 중앙은행들이나 또 빅테크 기업들도 이 스테이블 코인 체계가 정립되게 된다고 한다면 그 새로운 화폐 금융 시스템을 제공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움직임들이 사실은 오히려 그 블록체인과 크립토 진영을 보고서 배우게 된 것이죠. 그런 흐름들의 움직임도 좀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를 보게 되면은 이제 그 여러 가지 저희가 이제 그 기축 통화는 과연 이래야 될 것이다. 그리고 국제적인 금융과 그다음에 국가적인 금융은 이래야 될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필요에 의해서 국가의 필요에 의해서 다 각자 다른 니즈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작년 재작년에 코로나19 팬데믹을 겪게 되면서 미국인들에게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게 될 때 디지털 달러를 좀 사용하면 어떻겠냐라는 제안들이 굉장히 좀 설득력을 얻었거든요. 그 이전은 상대적으로 이 CBDC에 대해서 미국은 좀 미진한 입장이었는데 작년과 재작년에 좀 굉장히 전향적인 태도로 좀 변화되게 되었고, 그런 과정들 속에서 이제 미국의 어떤 그 계좌를 만들기가 어렵다라든지 그다음에 전 국민에게 좀 이렇게 재난 지원금을 전통적인 금융 체계를 가지고 지급하기 어려운 문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인식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미국도 이런 그 CBDC라는 측면, 디지털 달러라는 측면에 대해서 변화되게 된 계기가 되게 되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좀 활용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로화를 조금 더 전자 결제에 좀 적합한 형태로 활용하는 형태로 이제 그 CBDC가 진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영국 같은 경우가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이제 중앙은행 총재에서 물러났지만 마크 카니 전 영란은행 총재가 2019년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그러니까 합성 패권 통화를 제시해서 기축 통화에 대한 어떤 그 바스켓을 더욱 더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현실감 있게 뭐 이런 제안을 이제 영란은행에서 했고, 그런 과정들이 영국의 그 핀테크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 이제 계속적으로 진화되고 있는 그런 흐름들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은 지금의 경제화 금융 환경 속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이제 디지털 위안화를 활용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가 오히려 이제 거시 경제적으로 봤었을 때 굉장히 좀 완성된 형태의 그 디지털 위안화를 지금 계획하고 있다라는 점들이 사실은 좀 놀라운 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이제 뭐 인사이트 있는 경제학자나 금융사학자 같은 경우에는 이 CBDC의 이 패권 경쟁에 있어서는 워싱턴보다는 베이징이 굉장히 앞서 있다, 뭐 이런 평가를 내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CBDC를 보게 되면은 지불 및 청산, 그다음에 통화 정책의 비용, 뭐 운영 체제, 그다음에 통화 정책의 효과, 뭐 이런 측면들에서 굉장히 다방면으로 거시적으로 금융시장 측면에서 아주 깊고 길게 연구하고 프로젝트를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빅테크 파이낸스라고 하는 그런 흐름들도 굉장히 중요한 금융의 미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 부분도 중국의 그 테크 기업들이 굉장히 좀 앞서 있었는데, 그러니까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 같은 그런 그 중국의 테크 기업들이 앞서 있었는데, 이런 그 중국의 테크 기업들을 보게 되면은 결제와 MMF, 보험, 신용 뭐 이런 전반적인 금융 서비스들을 자체의 망을 통해서 다 이미 제공을 하고 있었던 거죠. 기존의 금융망을 사용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이런 쪽으로 이렇게 굉장히 조금 더 빠른 속도로 진화를 하고 있었고, 이런 점에서 이제 그 국가 중심의 관리 체계라든지, 그다음에 외국 자본의 투여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중국의 어려움들이 관찰이 되다 보니까 지금은 감독을 좀 강화하고 규제를 강화하고 이런 측면이 진행이 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도의 그 테크 기업들의 CEO에서 인포시스라고 하는 그 CEO의 얘기가 굉장히 저는 되게 인상 깊었는데, 어떤 얘기였냐면은 인도의 잠재 성장률을 자기가 바로 끌어올 수 있는, 인포시스가 바로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인포시스의 플랫폼을 통해서 바로 한 3억 명 정도의 금융 체계를 바로 그 3억 명 정도를 금융 체계에 편입하는 게 가능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포용적 금융과 포용적 경제 성장의 어떤 그런 그 인프라를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흥시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은 이런 그 퀀텀 점핑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계기를 제공할 수가 있게 되고요. 선진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히려 뭐 그 지금까지 굉장히 좀 빅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금융망이나 기존의 어떤 그 인프라를 잘 활용해서 새로운 빅테크 그 파이낸스를 좀 진출하게 되는 그런 경향들을 좀 보여주고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흥미로운 경험인데, 불과 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구글에서 그 영화를 보려고 이제 결제를 하게 됐을 때 굉장히 불편했어요. 그러니까 비자나 마스터카드를 그 신용 그 번호를 입력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다 카카오페이랑 다 연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결제가 가능하거든요. 가장 빠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금융과 기존의 그 국가에 특화되어 있는 테크 기업들과 협업을 하게 되면서 어떤 장벽들을 굉장히 좀 빠르게 회수를 하게 되면서 이런 빅테크 파이낸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크립토커런시와 분산화된 금융도 굉장히 중요한 움직임으로 보여지고요. 저는 한 2017년부터 이 크립토 시장을 좀 관찰을 하고 있는데, 크게 네 가지의 웨이브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비트코인, 그러니까 P2P 결제를 분산화된 네트워크로 제공할 수 있게 되는 인프라였던 거죠. 두 번째는 이더리움, P2P 결제와 그 다음에 분산화된 애플리케이션을 구동할 수 있는 네트워크와 인프라. 그다음에 세 번째는 디파이라고 하는 거였는데, 블록체인과 암호자산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금융 소프트웨어이고, 말 그대로 분산화된 서비스를 가지고 그 스테이블 코인, 예금과 차입, 탈중앙화 거래소, 파생상품 거래 모든 영역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시도가 블록체인 디파이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제가 보기에도 지금은 굉장히 투기적인 요소가 많고 거버넌스나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많아 보이지만 하여튼 실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네 번째는 작년에 있었던 NFT, Non Fungible Token이라고 하는 움직임들입니다. 이런 이제 뭐 디파이도 그렇고 NFT도 그렇고 이런 성격들을 보게 되면은 결국 한 100년 정도의 구축된 시장 경제와 자본주의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경제 활동과 그다음에 금융 서비스 이런 것들을 좀 목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런 것들이 이제 뭐 기존에 하던 움직임들과 결합이 되면서 투기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겠지만, 하여튼 새로운 생태계와 새로운 자본 조달 그리고 또 새로운 금융 활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기반들이 굉장히 좀 자유롭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그 아까 더 이코노미스트에서 제기한 그런 삼자간 싸움이 실제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굉장한 좀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를 좀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변화로가 진행이 되고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한 100년 정도의 기축통화와 금융의 역사를 한번 정리해 보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21세기 앞으로 기축통화와 금융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부분들을 뭐 비교적 제 생각보다는 기존에 정리되어 왔던 그런 흐름들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한번 그 썸머리를 해보게 되면은 전 세계 기축통화 제도와 변천 과정이 있었고 금융 제도는 진화되어 왔습니다. 전 세계 경제 성장, 각국의 경제 성장 그리고 금융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문제가 생겼었을 때 금융 시스템을 어떻게 복구할 것이냐 뭐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진화가 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화폐 전쟁 1.0, 영국의 금본위 제도와 그다음에 국가 중심의 중앙은행 체계가 구축된 시기였고요. 두 번째 화폐 전쟁 2.0 시기는 미국의 달러 본위 제도와 글로벌 은행 중심의 금융 제도가 구축되던 시기였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불균형과 구조적인 문제들을 확인하게 된 것들이 화폐 전쟁 2.5의 시기였고요. 그러면서 뭐 1990년대에 있었던 신흥국들의 연쇄적인 외환위기, 그다음에 2008년, 2009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그런 문제들을 겪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이제 나타날 문제들은 글로벌 신본위제를 구축하는 것이고 새로운 금융제도를 구축하는 것이고 이런 세부적인 움직임들은 CBDC와 금융개혁 그리고 빅테크 파이낸스와 포용적 금융, 블록체인과 암호자산의 분산화된 금융의 이런 움직임들로 나타나게 될 것 같습니다. 2022년은 이제 한 21세기가 되고 20년이 지나고 본격적으로 21세기가 시작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그 논의하고 준비해야 될 것들, 특히 금융이나 이런 측면에서 논의하고 준비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